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신일 KBWN 스타 자문단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고 바로 즉각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네. 갑론을박 얘기는 많았지만 중요한 거는 절차와 과정만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 상대 수출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동안 잘 생각해 보시면 협의를 해왔어요. 협의를 해왔고 그래서 보편 관세를 처음에는 25였다가 15로 또 낮추고 또 유럽 같은 경우, 아니 영국 같은 경우 15 이하로 또 낮추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단일세율로 이번에 이제 백악관은 10%다. 이 122조에 근거해서 일단 10%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보다 낮아진 국가들도 있고 네네. 수출하는 이제 그렇죠. 수입 관세가 해당국에 대해서 또 높아진 국가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 국가들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보편 관세 25에서 기껏 낮춰놨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13 정도까지 평균 관세가 낮춰져 있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협업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15%가 돼버렸네. 트럼프 말에 의하면 이제 15%까지 네. 높일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뒤죽박죽된 형국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십은 있지만 너무 갈팡질팡, 너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말도 많이 하는 경향성이 바꾸고요. 있고 너무 이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데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이런 리더십이 강한 분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려면 더 혼란이 올 수 있다. 사실상 이거는 물론 이제 이번에 사실 이러한 정책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크게 논의된 게 있었습니다. 이슈가 된 게 있었습니다. 뉴욕 연준에서 관세는 거의 90% 정도를 미국인과 기업이 다 부담하게 된다. 백악관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변을 토한 거예요. 네네네. 틀렸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러한 절차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법하다라고 했지만 즉시적으로 일리노이나 많은 이제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이 소송을 걸어서 환급을 받겠다라고 했죠. 근데 당장 재정의 틀을 쥐고 있는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돈 줄 의향이 없어요. 네. 그냥 대체해서 계속 온고잉 해나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각 주별로 스테이트별로 소송을 건들 그래서 그것이 합법화된다고 한들 만약 1, 2년 지나서 한들 돈 주려는 사람 그 재정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환급 절차가 진행이 안 돼 버리면 돈줄을 딱 막아버리고 이 창구를 막아버리면 환급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질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논의는 많았고 이제 대법원의 이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은 이거는 무효다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는 달라진 게 없다. 돈 받을 가능성은 사실 돈줄 꽉 쥐고 있는 연방정부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쥐고 있으니까 네. 환급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럼 뭐냐? 그냥 그들끼리 한번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한 법적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혼란만 더 가중이 됐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오히려 상황이 이전보다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리노이주는 12조 원 환급을 청구를 했는데 다른 주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을 때 위법으로 판결이 나면 기업들이 좀 적극적인 소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조용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들 기업들이 좀 가만히 관망을 하겠죠? 관망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절차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냈던 돈에 대해서 비상경제권한법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수익권세를 너무 부담했어.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얼마 금액을 갖다가 산정할 수 있는지를 제출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소송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기업별로 만약에 이제 다 한꺼번에 해야죠. 사실은 이건 창구가 하나로 통일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은 기업들이 접수를 할 겁니다. 네. 근데 대략적으로 실질적인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요.
접수하는데 한 6개월이 걸릴 거예요. 접수만으로도. 왜냐하면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각 기업들이 나는 지금 이게 관세가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서 보편관세는 무효다. 무역확장법에 의한 232조에 의해서 산업별 관세는 그거는 별개예요. 그건 유효해요. 그러면 내가 피해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침대 가구 만드는 업체, 미국의 네. 업체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보편관세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 232조에 의한 거니까 보편관세에 의한 불이익 부분만 그것만 산출을 해서 그 부분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들으시면 아시겠죠. 더 복잡해지고 예. 혼란만 가중되네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미국 내 지금 중소기업 그 상공회의소와 같은 이제 우리로 치면 그런 연합회에서 줄 서서를 하겠다라고 접수를 받겠다 했는데 이 기업군들이 수천 개가 넘어가요, 사실은. 네. 작은 기업들만. 그러면은 이게 접수만 6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 금액이 적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또 법원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유업했으니까 돌려줘야 돼라는 과정이 1차, 2차, 3차 생각만 해보셔도 대략 그 기간만 6개월에서 추가 1년이 또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돈 받을 수 있는 기간쯤이 되면은 대략 트럼프 2기에 3년 차, 4년 차쯤이에요. 임기가 거의 끝나갈 수준이 될 수 있다. 거의 레임덕을 그 타임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그게 그렇게 대응을 먼저 해놓는 게 합당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관세에 대해서 대응을 미리 해놓는 게 물론 다 하면 되게 더 좋겠죠.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추가 관세 122조에 의한 관세는 예고편일 뿐이고 추가 관세가 또 나올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전략적 판단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기업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네.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받았던 뭐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관세를 받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겠죠. 지금 뭐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9일인가요? 통과시키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15%를 하면서 그러면서 3,500억 불, 그다음에 매년 이제 200억 불씩 이렇게 계속 외화 운용 자금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별로 다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간을 번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는 선불이라고 했고 3,500억 불에 대해서 나눠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배려를 해준 건데 외환 시장의 이슈 때문에 네. 근데 왜 빨리 집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보편 관세를 25로 다시 높이겠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다가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좀 3,500억 불에 대해서 투자하는 패턴은 보여야 되지만 네네. 실질적인 정책은 보여야 되지만 그러면 이 금액들을 아주 조급하게 시행할 필요는 약간 적어진 상황이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투자되어야 되는 3,500억 불에 대한 기준은 사실 일본도 기준이 됐었고 그다음에 영국도 기준이 됐었고 다른 여타 국가들이 이 정도 관세율을 맞으면서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당신들 한국은 이만큼 무역수지 흑자를 미국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투자를 이 정도밖에 안 해라고 하면 3,500억 기준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번 단일 관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별 관세가 아니라 단일 관세가 돼버렸기 때문에 15%가 되니까 다 통일이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13% 정도가 오히려 인하된 꼴이고 인도도 지금 5% 정도가 깎인 상태이고 그다음에 중국도 7% 정도가 평균 관세 대비해서 깎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영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에서 1% 정도씩 다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올라간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투자 금액을 오히려 우리가 적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그동안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유치를 해놓고 관세율 협의를 받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으로 15%를 다 매겨놓은 거죠. 매겨놓고 이거는 150일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50일 안에 국가별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추가적인
법안 근거를 가지고서 너희들 달라진 거 없으니까 투자 빨리 해라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크다. 네. 뭐 이런 판단입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과도하게 관세를 주려고 했던 국가, 뭐 예를 들어 중국, 뭐 브라질 같은 국가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케이스가 된 것 같은데 박사님 말씀대로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150일 안에 어떻게 해서든 또 추가적인 카드를 내밀 거죠.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이제 급했잖아요. 네, 네. 시간적으로 급했으니까 122조 같은 경우는 국세 수지에 적자가 있고 그다음에 외채가 많고 통화 수지의 흐름상 네.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의 적자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10% 혹은 최대 15%까지 150일을 줄 수 있습니다. 150일 동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연장을 하려면은 이제 의회의 협의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기존의 232조로 산업별 관세가 매겨졌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별개의 이제 사항이고 122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01조랑 바로 338조가 있습니다. 301조랑 338조 같은 경우는 각각 뭐냐면 무역대표부가 불공정한 무역을 한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무제한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8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을 차별하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불공정 교육이 있다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관세에 대해서는 301조랑 338조를 쓸 가능성이 크고 이 정책을 이용을 한다면 아마 이제 기존의 협의로 인해서 낮아지거나 네. 오히려 이제 베네핏을 봤던 인도, 중국 이런 기업들한테 오히려 국가들한테 이제 경고를 한 것이 이 301조나 338조를 가지고서 어차피 관세를 다시 기존 숫자만큼 높여놓을 거니까 장난을 치지 말아라. 네. 여기에 대해서 투자 약속이나 여러 가지 불공정 교육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을 이행을 해라 그대로. 달라진 건 없다. 이런 이제 좀 다급한 상황이 됐고 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301조랑 이제 338조에서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 한 방을 맞은 거죠. 한 방을 맞았기 때문에 불공정 무역과 산업의 피해라는 부분을 수치로서 명확히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전에 국가별 관세, 보편 관세를 매길 때 그게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수치별로 미국이 이만큼 적자 피해를 받고 손해를 봤다 이런 거를 매번 제출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무역대표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측으로는 사실 현재 그 뉴스 플로우도 있고요. 무역대표부가 이 불공정 무역 교역 국가에 대해서 리스트업과 수치상의 조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뭐 네. 122조, 301조, 338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그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거기까지 가기에 어떤 과정들이 나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던 건 관세로 인해서 감세를 하면서 그동안의 재정 적자를 좀 줄였다. 자화자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 적자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재정 적자는 여전히 많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올해 26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한 6에서 7% 정도는 계속 기록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게 이제 사실 관세 수입은 재정에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원래 관세 수입은 상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관세금 자체를 갖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벌어들인 돈에 그 돈을 재정의 일부 여력으로 돈을 쓰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근데 그 돈이 지금까지 추산된 금액을 보시면 한 2,500억에서 7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최근 1년 동안에. 근데 원래 기준으로 보면은 1조 달러를 매년 관세금으로 벌어들여서 그걸로 재정에 쓰겠다라고 네네.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사실 이제 5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사실 만약에 못 얻게 된다면 네. 미국의 재정 여력은 더 악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만 하더라도 7을 넘어가는 마이너스 7을 넘어가는 상황도 연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반복될 때마다 제가 혼란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금리가 자꾸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나마 포함을 해서 재정에 썼던 것 같은데 이걸 포함 못 시켜? 안 그래도 재정 지출 아낀다고 해놓고 트럼프 행정부 방위비부터 시작해서 다 쓰고 있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채 금리는 이 법원의 판단과 각 기업들, 미국 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의 플로우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 변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변동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초기에는 항상 기업들이 특히 협회, 중소기업 협회, 상공회의소 같은 이제 미국의 단체들이 계속 줄 서서하겠다 계속 선언문을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튀는 구간이다. 계속 네. 변동되는 구간이다. 그러면 현 구간은 시장적으로 봤을 때도 금융시장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불안함이 위로 아래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구간일 상황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박사님 뭐가 더 좋은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판결이 언제 나올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많았는데 오히려 판결이 나오고 나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준 위원들의 반응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 위원들의 반응과 함께 앞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네. 연준의 그 전에 스탠스를 보시면 되게 클리어했어요. 관세가 이미 매겨졌고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관세는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 일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최근에 소매 판매나 미국 가계의 소비, 특히 해외 수입 금액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란 건 뭐냐면 관세 때문에 사실 소비를 안 하면서 물가가 그렇게 생각만큼 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 지켜보다가 일시적이란 표현이 잠깐 왔다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 일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에 적응적으로 소비자들이 반응을 해서 오히려 소비를 안 하니까 물가가 떨어지는구나, 올라가질 않는구나라는 부분을 일시적이다, 오히려 유연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예전에 주장했던 논리랑 틀렸거든요. 네네. 반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22조로 관세가 다시 15로 단일 세율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01조나 338조를 통해서 추가 관세를 매길 여지를 트럼프 행정부한테 또 열어준 셈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를 자꾸 더 갖고 그러네요. 시행하게끔 네. 만들어준 형태예요.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좀 관세에 대해서는 좀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잠깐 변해 있었는데 다시 경각심을 주게 된 거죠. 관세가 이게 끝이 아닐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이번에 150일 안에 뭔가 또 가져오겠구나. 그러면 관세로 인한 영향이 또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불확실성. 즉 통화정책상의 흐름에서 완화적인 기조가 당연시되는 흐름은 조금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금리의 변동성을 여전히 통화 정책상으로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금리의 변동성을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박사님, 원달러 환율은요? 환율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달러의 패턴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사실 작년도 초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이제 원화 자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외채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악화 소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환율이 오름 추세를 유지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달러가 살짝 약간은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 정책, 재정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오히려 금은 올라가고 달러는 약간 약화된 상태죠. 그래서 환율이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 원화에 대한 통화의 매력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시기고 대부채가 많아지는 만큼 성장률은 더 내수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환율은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환율의 전망까지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들 들어봤습니다. 유신익 박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